여보, 이제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말은 못했지만 사랑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편지 50통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남편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아내가 평생 이런 편지를 써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아내는 왜 이 편지들을 저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쓰인 이제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펼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편지들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멍청한 남편이었는지 말이죠. 모든 것은 3일 전, 그 평범했던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더군요. 옆을 보니 아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쩍 아침잠이 늘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여보, 일어나. 평소처럼 아내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더 깊이 잠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냥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5분 후 돌아와서 다시 아내를 깨웠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보, 여보.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목을 잡아봤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을 때 응급구조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자는 동안 고통 없이 가셨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통 없이 갔을까? 의사는 급성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며칠 전부터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가 힘든지, 무슨 증상이 있는지, 병원에 가봤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달려왔고 아들도 회사를 빼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어요.
조문객들이 오가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고인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나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평소 같으면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더군요. 40평대 아파트인데 마치 체육관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아내가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장례식 가기 전날 아침, 아내가 이 반찬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내일 반찬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뒀어요.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죠.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래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말이죠. 반찬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내 손맛이었어요.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평생 아내가 해줬거든요. 전기밥솥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밥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반찬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막막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설거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그릇을 문질렀어요. 거품이 나더군요. 물로 헹궜는데 미끌미끌해서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닦아서 설거지통에 놓았어요. 싱크대를 정리하다가 분홍색 고무장갑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어요. 무심코 장갑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검지와 중지 끝부분은 거의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장갑을 썼던 걸까요? 아내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40년 넘게 매일 이 일을 했구나.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 다른 장갑을 끼고 말이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고무장갑을 손에 쥔 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이 없었습니다. 어제 남은 밥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밥을 지어야 했어요.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컵으로 2컵 정도 퍼서 밥솥 안에 넣었어요. 물로 씻으려는데 몇 번 씻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3번쯤 씻었을까요? 물이 맑아졌습니다.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아내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잠기게. 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손가락을 쌀 위에 놓고 물을 부었어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취사 완료 소리가 났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밥이 되긴 했는데 아내가 해주던 밥과는 달랐어요. 조금 질척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반찬을 또 꺼내서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 손이 텁텁했어요. 다시 분홍색 고무장갑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다른 장갑이요. 아내는 이 장갑을 끼고 매일 제 그릇을 씻었겠죠. 40년 넘게 말이죠. 저는 고무장갑을 벽에 다시 걸어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빨래통에 옷가지가 쌓여 있었어요. 세탁기 앞에 선이 막막했습니다. 버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떤 걸 눌러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아내는 이제 없습니다. 세탁기 버튼들을 하나하나 눌러봤어요. 표준 세탁, 울 세탁, 헹굼 탈수 표준 세탁이라는 걸 눌렀습니다. 세제를 넣으라는 표시등이 켜졌어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 뚜껑으로 한 컵 부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삑삑 소리와 함께 멈췄어요. 빨래를 꺼내서 베란다에 널어야 했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펼치고 옷을 하나하나 널었어요. 손이 서툴러서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짚고 또 떨어뜨리고 시계를 보니 40분이나 걸렸더군요. 빨래 하나 넣는데 말이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아내는 이 일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을까요? 40년 넘게 말이죠.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양말 어디 갔어? 왜 아직 안 마른 거야? 라고 물어봤죠.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금방 마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고요.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설거지가 밀려서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였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빨래는 건조대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빨래 개는 법도 몰랐거든요. 냉장고에 아내가 만들어둔 반찬도 다 떨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기 시작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저에 대해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에 설탕을 안 넣는다는 것, 양말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것, 아침에 신문을 꼭 본다는 것, 모두 알고 챙겨줬어요. 저는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남기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여보,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당신이 뭘 하든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내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옷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순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옷장을 열기가 두려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정리하자. 딸과 함께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 냄새가 났어요. 평생 쓰던 화장품 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옷을 하나하나 꺼내서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남색 가디건, 명절 때 입던 한복, 산책할 때 입던 점퍼,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아빠, 이 옷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죠? 제 결혼식 때 입으셨던 거예요. 딸아이가 연분홍색 한복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말이죠. 그랬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장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이게 뭐지? 딸아이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넣어둔 건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았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고 표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열어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인데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딸아이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숨이 멎었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노란 봉투, 연분홍 봉투,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든 봉투에는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남편에게. 딸아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1995년 3월 15일. 아빠,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쓴 편지인가 봐요.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그때가 언제죠? 결혼한 지 20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딸아이가 상자 안을 뒤적였습니다. 남편에게 2000년, 남편에게 2005년, 남편에게 2010년,
아빠, 이거 엄청 많아요. 한 50통은 되는 것 같은데. 50통. 아내가 저에게 50통의 편지를 썼다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이 편지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가장 최근 날짜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2024년 10월 2일. 아빠,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거예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볍지만 무거웠어요.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남편에게 2024년 10월 2일 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딸아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읽어봐요. 엄마가 뭐라고 쓰셨는지. 하지만 저는 편지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 것 같았거든요. 이 편지를 열면 제가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아빠,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직 49통의 편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평생 써온 편지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전하지 않은 편지들. 왜 아내는 이 편지들을 저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곧 떠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마지막 편지 봉투를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아내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처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딸아이가 제 옆에서 숨죽여 지켜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2~3달.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2~3달?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고요? 사실 이 병은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걸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저녁 뭐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된장찌개 끓일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 전? 아내가 5년 동안 혼자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그 뒤로는 당신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걱정할까 봐요. 골프도 못 다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무서웠어요. 딸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5년 동안 매달 병원에 혼자 다녔어요. 당신 몰래 약을 먹었고요. 가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부엌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여보, 뭐 해?
라고 물으면 저는 김치 좀 꺼내려고요 라고 대답했죠. 편지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당신이 편하셨으면 했어요. 당신 인생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지만 전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당신 기분 상하게 할까봐, 당신을 불편하게 할까봐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 곧 떠나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려고요, 여보. 사실 저는 외로웠어요. 당신이 신문 보실 때, 당신이 골프 가실 때, 당신이 친구들 만나실 때, 전 항상 혼자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게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제 손에서 편지를 가져가 대신 읽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제가 더 예쁘게 태어나서 당신한테 사랑받을게요. 그리고 당신도 저한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이만 줄일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아이가 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요. 외롭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빠, 딸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49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1985년 3월 15일, 결혼 10년 차였던 때입니다. 딸아, 아빠 혼자 읽어볼게.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아내의 40년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진실들이 말이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결혼 10년 차 아내가 35이었을 때입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결혼 10주년이에요. 당신은 기억하실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 안 났어요. 결혼 기념일을 챙긴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당신한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신문 보시다가 무슨 날? 이라고 대답하셨죠. 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셨어요. 제가 만든 미역국이 싱겁다고 하시면서요. 다시 만들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옆에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전 부엌에서 미역국을 다시 끓이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길래 불편했지만 그냥 회사 갈 준비를 했었죠.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에 당신이 돌아오셔서 오늘 저녁은? 이라고 물으셨어요. 전 갈비찜 해놨어요 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그래라고만 하셨어요. 편지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어요. 밤에 당신이 주무실 때 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을 잘한 걸까? 하고요.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내리지도 않고 바람 피우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외로워요. 당신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시고 전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같아요. 결혼 기념일에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욕심일까요? 편지는 짧게 끝났습니다. 내년 결혼 기념일에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고요. 그때는 당신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3월 15일. 지나갔네요. 올해도 기억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어도 저는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0년 7월 3일. 여보, 오늘 당신 어머니가 절 때리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니 뺨을 때리셨어요. 당신은 거실에서 신문 보고 계셨죠.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부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컸지만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뺨이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절 때렸어요라고요. 하지만 말하면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드실 거란 걸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랬겠어. 내가 조심하지라고 하실 거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날 밤 당신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하고요. 4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편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을게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말로는 못했지만요. 저는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48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48년치의 아내의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5년 6월 20일.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던 해입니다. 여보, 오늘 당신 승진 축하한다고 친구들이랑 술 드시러 가셨죠. 늦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전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이 기억났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새벽 2시에 들어왔었죠. 당신이 나가시고 1시간 후에 아들이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119를 부르려다가 제가 그냥 아이를 업고 택시를 탔어요.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승진 축하 분위기 망칠까 봐요.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아이를 간호했어요. 링거 맞는 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당신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편지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새벽 5시에 아이 열이 내려서 집에 왔어요. 당신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술 냄새가 났어요. 전 조용히 아이를 재우고 당신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부가 맞나 하고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일어나서 어젯밤 잘 잤어? 라고 물으셨어요.
전 네, 잘 잤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병원 일은 말씀 안 드렸어요. 말하면 당신이 미안해 하실 테니까요. 그냥 제가 참는 게 나아요. 저는 그날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팠고 아내가 해준 북엇국을 먹었어요. 아들이 아팠다는 건 몰랐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1일. 여보, 오늘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어요. 당신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셨죠. 전 혼자 입학식에 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왔는데 우리 딸은 저하고만 왔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전,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래. 우리 딸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자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딸아이가 울었어요. 아빠도 같이 찍고 싶어라고 하면서요. 전 딸을 달래느라 정신없었어요. 주변 엄마들이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일이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당신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당신은 그래, 잘 찍었네라고 하셨죠? 딸이 운 건 말씀 안 드렸어요. 당신이 미안해 하실까 봐요. 네 번째 편지. 200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어서 줬어요. 당신 건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고, 제 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왜 다르게 썼을까요? 아빠는 사랑이고 엄마는 고생인 걸까요? 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빠는 돈 버니까 사랑하고, 엄마는 집안일 하니까 고생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 눈에 전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당신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당신이 저를 대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에는 아직 45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편지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파했던 밤들, 혼자 아이들을 키웠던 날들, 혼자 울었던 시간들. 4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 2008년 9월 12일. 아내가 58이었을 때입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폐경을 겪었는지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전 슬펐어요. 이제 정말로 늙어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당신은 텔레비전 보시느라 바쁘셨으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갱년기 증상이래요. 새벽 3시에 잠이 깨면 당신은 옆에서 코를 고시고 전 천장만 바라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하면서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것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당신은 바쁘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제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가족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편지. 2010년 11월 5일. 여보, 오늘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요즘 애들은 그래. 라고 하더군요. 전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신부 집 의견만 따랐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하셨죠.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편지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절하러 왔을 때 울었어요.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당신은 제 손을 잡아주셨죠.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때 조금 위로가 됐어요. 7번째 편지. 2012년 4월 23일. 여보, 오늘 딸아이도 결혼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집이 너무 조용해요. 당신은 여전히 골프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저는 혼자 집에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바빴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당신은 저를 여자로 본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20년. 전 이제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8번째 편지. 2015년 3월 15일.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결혼 40주년이에요. 당신은 기억하실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날? 이라고 하셨죠. 30년 전에도 똑같이 물었었는데 똑같은 대답이더군요. 전 아니에요. 그냥요라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결혼기념일을 단 한 번도 기억 못 하시는 당신이 밉기도 하고 그런 당신과 40년을 산 제가 한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걸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동안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욕심일까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아내의 영정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자에는 아직 35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9번째 편지. 2019년 5월 7일. 아내가 62이었을 때입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구나.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골프 치는 중이야라고 하셔서 끊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당신이 들어오셨을 때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녁 뭐야? 라고 물으시길래 삼겹살 구워놨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기회를 놓쳤어요. 편지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다기보다 당신 혼자 남는 게 걱정돼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어떻게 사실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남편 걱정을 하다니. 10번째 편지. 2020년 8월 14일. 여보, 오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 심장약이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회사 나가시면 약을 꺼내서 먹어요. 약통을 화장대 깊은 곳에 숨겨뒀어요. 당신이 보시면 놀라실까 봐요. 가끔 약 먹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참아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요. 장 보러 갈 때도 중간에 쉬어야 해요. 당신은 눈치 못 채셨죠? 전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거든요.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죠. 11번째 편지.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제게 마지막 새해가 아니길 바라요. 숨이 막혔습니다. 요즘 병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입원하면 당신이 알게 되니까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제가 미안해할 것을 더 걱정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아침에 밥 해드리고 당신이 잘 먹었어 라고 하시는 거. 빨래를 개면서 당신 옷을 만지는 거. 저녁에 당신이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어 라고 하시는 거. 이 모든 게 행복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번째 편지. 2023년 7월 20일. 여보, 오늘 당신이 저한테 처음으로 괜찮아? 라고 물으셨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을 때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깐 주저앉았거든요. 당신이 다가오셔서 괜찮아? 라고 물으셨죠. 전 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 저 심장이 안 좋아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무서워요 라고요. 하지만 당신 눈을 보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편지 앞 편지. 2024년 9월 15일. 여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길어야 2~3달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웃었죠.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떠나면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혼자 밥 못 먹고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미리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그거라도 드시면서 재생각해 주세요. 사랑했어요, 여보. 저는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아내가 죽기 전에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상자에는 이제 마지막 편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남편에게 2024년 10월 2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미 한번 읽었지만 다시 펼쳤어요.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장 뒤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내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한테 사랑한다 한 번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어요. 이 당신이 제 요리를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기. 저는 항상 그래, 먹을 만하네 라고만 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꽃 한 송이 받기. 40번의 결혼 기념일.
단 한 번도 꽃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 당신과 손잡고 공원 산책하기. 저는 항상 친구들과만 산책했어요. 아내와는 한 번도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 당신과 단둘이 여행 가기. 회사 동료들과는 수십 번 여행 갔지만 아내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육 아플 때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기. 5년 동안 아내가 아파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7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하루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8 설거지를 같이 하기. 평생 아내 혼자 했습니다. 9 고마워라는 말 듣기.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0 수고했어 라는 말 듣기. 40년간 집안일 하며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10가지. 단 10가지였어요. 그것도 너무나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작은 관심, 따뜻한 손길이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하나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쪽지뒤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욕심이었나요? 하지만 정말 이것만이라도 해줬으면 했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꼭 이루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내 영정 앞으로 기어갔어요. 영정 속 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맛있다고 말해줄 걸. 꽃 한 송이라도 사줄 걸. 손잡고 걸어줄 걸. 영정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바란 게 고작 이거였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해줬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예요? 40년이 후회로 쏟아졌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10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줄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편지 50통과 버킷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40년간 몰랐던 아내의 마음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아픔도, 사랑도, 희생도, 그리움도.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 산소로 갔습니다. 손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평생 받고 싶어 했던 꽃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장미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사랑해요, 여보. 40년 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매일 올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여행이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로 갔어요. 혼자였지만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뒀어요. 여보, 바다야, 여기 오고 싶어 했잖아. 이제라도 왔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꼭 같이 오자. 손잡고 걷자. 약속해. 집으로 돌아와서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둔 반찬통을 꺼냈어요. 된장찌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끓여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요, 여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당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혼자 밥을 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40년 동안 밥 해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영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나 오늘 뭐 좀 해볼게요. 설거지를 혼자 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분홍 고무장갑을 끼고요. 여보, 같이 설거지하는 거야. 평생 당신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요.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말했어요. 힘들었지? 40년 동안 이걸 혼자 했으니 정말 대단해요, 여보.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너 남편한테 잘해줘.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 늦으면 후회해.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위한테도 전해. 아내한테 잘하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라고 말이야. 아들도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내가 아프면 먼저 물어봐. 괜찮아? 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게 기적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서툴지만 해냅니다. 매일 아내 산소에 가서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매일 아내 사진에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당신이 원하는 걸 하나도 못 해줬어요. 이제라도 하나씩 할게요.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약속해요. 영정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산다는 것도요. 만약 당신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말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읽어주는 노랑저고리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간을 지나신 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